네, 이번에는 조원경 교수와 함께 글로벌 다양한 이슈들 알아보는 이슈피디아 시간 만나보겠습니다. 조원경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국의 연준이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렸습니다. 이번이 이제 세 번째 자이언트 스텝이다. 0.75%포인트. 상당히 많이 오른 건데 우리나라 좀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알아보고요. 앞으로 어디까지 갈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오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일단은 세 번째 뭐 강펀치를 날렸다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한편에서는 1%포인트 안 올린 게 어디냐 이렇게 안도하는 목소리도 사실 있거든요. 인상하고 나서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어떤 좀 반응이 있었습니까? 네, 이제 세계적으로 이게 미국 시장에서도 안 좋은 영향을 미쳤잖아요. 네. 왜냐하면 보통은 그렇게 기대했던 대로 결과가 나오면은 안도랠리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네. 그럼 저희도 저번에 그날 안도랠리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안도랠리가 아니고 지진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왜 그런가 하면 저희가 이제 안도랠리라는 것은 저희가 0.75% 포인트 금리 인상을 한다는 것 여기만 초점을 뒀거든요. 예. 근데 파월의 입이 되게 비싸잖아요. 예. 이제 근데 그리고 이제 지금 연준의 그 점도표 하나하나 찍는 19명 분의 몸값이 대단하단 말이에요. 예. 나 이분들이 찍는 점도표의 위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거죠. 그래서 이제 12월 달쯤에 되면은 평균적으로 4.4가 되는 식으로 찍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또 그게다가 이제 경제 전망을 너무 안 좋게 낮췄어요. 이건 정말 이제 침체 가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침체라는 말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침체냐 안 침체냐 하는 것은 아까 뭐 학술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지만 전미경제연구소에서 침체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사실 침체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이게 올해 경제 전망이 0.2잖아요. 그리고 실업률도 이제 좀 있으면 4%대다. 그리고 내년에 점도표를 보니까 4.6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그 전에도 서베이를 하면 5까지 나온 데도 있었어요. 기준금리가 5%.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플레이션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구나. 그리고 그 전월 대비 이제 인플레이션율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었어요. 이게 어떻게 나오느냐. 그리고 미국의 그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의 이제 3분의 1을 차지하는 렌트비 이게 귀추가 굉장히 중요해지고요. 자, 이런 부분들이 안도랠리 하기에는 안 좋았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113.23까지 갔어요. 113. 예, 역대급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뭐 그 20여 년 만에 이제 뭐 거의 뭐 최고치고 이제 얼마 전에 저희가 110을 찍냐 안 찍냐는 거 가지고 그때 얘기를 했었는데 의미가 없을 정도로. 113.23이라는 거고 우리나라 지금 환율이 1,420원 되잖아요. 예. 지금요. 그리고 정말요. 지금 코스피가 사람들은 어저께 저한테 그러더라. 어떤 사람들은요. 뭐 우리가 선반영 했는 거 아니야? 근데 오늘 코스피 지금 40% 내리잖아요. 네. 물론 이제 반대 매매나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26일 기준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거 자체가 금융시장에 굉장히 unexpected한 어떤 강펀치였다. 예, 그러니까 이제 0.75%의 포인트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갈 길이 멀었다. 지금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연준이 보여주고 있다고 이제 해도 이제 지나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0.75짜리를 세 번을 올렸는데도 아직 갈 길이 멀다. 이제 11월에도 0.75를 올릴 거고 네. 12월에도 0.75% 포인트를
올릴 건지 0.50% 포인트를 올릴 것인지 이게 갈리잖아요. 심지어는 이거 FOMC 열리기 전에는 0.5, 2.5, 0.25 뭐 이렇게 예상하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건 좀 사실 너무 낙관적이었나요? 너무 낙관지 왜냐하면 그때만 하더라도 1%가 되게 높았다가 이제 18%뭐 이런 정도로 줄어드는 거여서 거의 0.75% 포인트가 아니 제 말은 이제 다음 두 번 남은 다음 두 번에. 번이요. 그런데 당연하죠. 이제 예, 그때는 근데, 저희가 이제 이슈 PDR을 할 무렵에 저희가 이제 우리 주식 시장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요? 그랬을 때 이제 0.25% 포인트를 올리는 무렵이 되면은 이게 경제가 노멀한 것이잖아요. 원래 금리 인상기에 주가가 좀 오르는 법입니다. 이렇게 과도하게 오르는 거 말고요. 네, 맞습니다. 대부분이 경제가 좋아지니까 금리를 인상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 인상기에 좀 왔다 갔다 하다가 그래도 좀 주식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라 연준이 인플레이션 어떻게 하든지 무슨 수준이나 keeping at it 뭐 이게 볼크가 말했는 것을 나 그걸 인플레이션에 그냥 목숨 걸 거야. 이걸 하니까 저희가 입장에서도 이거 난처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사실 뭐 인플레이션 잡자고 금리 계속 올리다가 초과 삼간 다 태우는 그런 사태가 나면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연준의 스탠스는 일단 잡고 보자 하잖아요. 네. 경기를 희생하서라도. 그러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3.25%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2.5% 금리 기준금리를 갖고 있어요. 네. 이런 상황에서 금리 역전이 완연하게 지금 됐는데 0.75% 포인트 차나 나는데 자본 유출 얘기가 아주 무수히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거에도 이제 이런 기준금리 한미 기준금리 역전 현상 자체가 네. 발생했던 때가 많아요. 근데 이게 인터넷에 치면 이제 좀 다 이제 숫자가 달라요. 왜냐하면 짧게 있었던 기간도 있었기 때문에 네네. 이게 네. 아마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정부가 이제 크게 예를 드는 이제 외환위기 이후에 세 차례 물론 이제 이거 저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8년도 때를 가장 최근의 거로 기억합니다. 예. 그때도 마찬가지로 파월이 금리를 막 올렸어요. 그래서 트럼프하고 이렇게 마찰이 생겼죠. 왜냐하면 그때 중립금리가 아직 멀리 있다. 그럼 자기는 중립금리라는 것이 이제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지 않는 금리거든요. 그래서 중립금리가 멀리 있다고 해서 올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1999년 6월에서 2001년 3월이 있었고 2005년 8월에서 2007년 9월, 2018년 3월에서 2020년 2월 이때는 아마 이제 그 전에 거 말고 이 이후에 거 딱 세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게 있을 때. 그래서 올해도 잠시는 있었잖아요. 네. 예, 잠시 있다가 이제 없어졌다 다시 또 생긴 거니까 이제 그런 거는 빼고 그랬을 때 이제 이때 보면은 우리나라 상황하고 미국의 상황이 어떤가에 따라 달랐는데 예. 환율이 급등한 것이 두 번이고요. 환율이 급등하지 않은 것이 한 번이에요. 한 번은 이제 그 금융위기 전에 이었었는데 그때는 한국의 경제 상황이 좀 좋았어요. 미국보다. 그래서 이게 미국과 한국의 어떤 금리뿐만 아니라 무역 수지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성장률 이런 것들하고 연결이 되는데 체질 상황이 좋았다. 네, 체제 상황이 좋았었죠. 예. 그래서 이제 당시에는 이제 미국은 이제 집값을 너무 그때 이제 버블이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나는 거잖아요. 그때 금리를 계속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죠. 예, 그럼 집값 잡겠다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때는 우리나라가 상황이 더 좋았고 네네. 금리는 더 높이지 못했었지만 그때 이제 환율이 안정적이었고 두 번은 환율이 안 좋았어요. 되게 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뭐 자본 유출 이런 문제 같은 것들은 사실 이게 자본 유출이라는 부분은 기계적으로 금리가 0.5% 차이 난다, 1% 차이 난다. 물론 차이가 많이 날수록 자본 유출 가능성은 높아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거는. 예. 근데 이게 뭐 1%라고 해서 꼭 자본 유출이 일어나는 된다. 것은 아니에요. 이게 왜냐하면 이제 채권하는 사람들도 이제 파생 상품 시장에서 이런 것들을 다
거래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커런시 레이트 스왑 마켓이라고 있어요. 이제 이런 데에서 이제 차익 거래, 이제 우리가 뭐 이제 뭐 빌려 와서 뭐 이렇게 그 파생 상품 시장에서 보면은 이제 스왑 베이시스라는 말도 있고 스왑 스프레드라는 말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양의 값을 차지하면은 차익 거래 이거 좀 기술적인 거라서요. 차익 거래 요인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게 유지되면은 상관이 없는데 이제 하는 총재께서도 1% 포인트 차 같은 거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그만큼 우리가 우리나라 금리 기준 금리를 결정할 때 앞으로 이제 2번 남았잖아요. 근데 이제 한 번 남은 기간에서는 아마 0.5% 포인트를 올릴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저희는 0.75% 포인트까지 올라가기에는 자영업자도 많고 가계 부채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미국보다 경제 상황이 안 좋은데 이거를 올릴 수가 어렵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20일 그러니까 이제 며칠 전 20일까지의 무역 수지 적자 규모를 보면은 이제 지난해 달보다는 그 전 달보다는 이제 줄어들었지만 8월 달보다는 여전히 이제 무역 수지 적자가 있고 그러면은 6개월 무역 수지 적자가 6개월 이어지는 연속. 거예요. 반도체 가격이 언제 올라갈 것인지. 음. 예, 근데 그다음에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제 그 유가가 내려가고 있다 상황 자체가 이제 저희한테 그래도 좋은 건데 이런 상황을 봤었을 때 이제 저희가 걱정되는 것은 어떤 자본 유출의 문제잖아요. 자본 유출이 이제 그러려면 우리가 1% 포인트에서 더 넘어서 우리가 1.5% 포인트까지 간 적은 있어요. 근데 그 이상을 간 적은 없거든요. 근데 그 이상의 차이도 벌어질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 상황 자체에서 우리가 언제 무역 수지 흑자로 돌아서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시니까 이창용 총재가 최근에 이제 굉장히 위트 있는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네. 이 중에 잘하시죠. 한국은행이 정부로부터는 독립적이다. 하지만 연준으로부터는 독립적이지 않다라는 되게, 말씀하셨어요. 되게 인사이트가 있는 분이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국제기구에 계셨다 오래 계셨잖아요. 보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말씀하실 때도 그런 그 진짜 엣지 있는 말이라고 맞아요. 할까요? 이제 그런 걸 하는데 우리가 우리가 이제 그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그러나요? 선제 안내나 뭐 이런 거 점도표 우리는 안 하지만 네네. 예. 그런 거 비슷한 거를 이제 좀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그 말씀하시는 뉘앙스에서는요. 네. 근데 이제 미국에서도 점도표가 계속 털리니까 이런 거 해야 되느냐 이게 도입되는 것이 저도 정확한 2013년인가 14년 정확하게 이제 그 연도는 꼭 못 찍겠는데 그때 도입하고 난 다음에 이게 무역론도 되게 많았어요. 근데 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시장 이창용 그 총재께서는 포드 가이던스 이런 거에 대해서 긍정적이시더라고요. 근데 사람마다 이제 다르긴 한데 네네.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것이 우리의 힘에 의해서는 게 아니라 지금은 미국이 그렇죠. 따라가는 거에서 왜냐하면 이게 어느 정도는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따라가지 않은 나라는 일본밖에 없어요. 그리고 중국하고. 그런데 그 외의 나라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죠. 요번에 금리 결정되고 난 다음에 금리 인상한 국가들 보세요.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숫자가. 네, 네. 예. 근데 사실 아까 말씀하실 때 자본 유출 우려 말씀하시면서 꼭 금리가 얼마 일정 퍼센트 포인트 이상 벌어진다고 해서 반드시 자본 유출이 뭐 기계적으로 일어나는 건 아니다라면서 우리의 경제 체력을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까 그 커런시 스왑 레이트에서의 차익 거래 차익 거래. 유인을 예. 보고 만약에 채권 시장에서 자본 유출이 일어나는가를 보는 게 중요해요. 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일단 환율만 놓고 보자면 네. 앞선 그 금리 역전이 됐을 때 상황과 비교했을 때 지금 상황 별로 좋지 않거든요. 되게 안 좋아요. 무역 수지가 6개월 연속 적자가 예상되고 있고. 상대적으로 이게 1,400원대 환율이라는 건 굉장히 그러니까요. 거의 없었잖아요. 그래서 1,400원 지금 뚫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뭐 1,500원 얘기까지 막 나오고 했어요. 그 우리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디까지? 저는 이제 저번에 딸 사야 되느냐 보유해야 네, 되느냐 해서 맞습니다. 보유하라고 했잖아요. 달러를. 달러를. 근데 제가 이제 뭐 이거를 제가 물론 이제 당국자가 아니니까 뭐 이걸 어디까지 가느냐. 저는 사실은
이거를 어디까지 가느냐는 말 자체를 말하는 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해요. 네, 네. 근데 이 지금 1,300원대에서도 이렇게 굉장히 유지되는 기간이 길었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1,400원대에서도 유지되는 기간이 짧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냥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짧다 안 짧다라는 개념은 굉장히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 말에 대해 의미는 저는 안 하겠고요. 근데 이거에서 우리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건상으로 굉장히 아니다. 근데 뭐 진짜 주식시장 전망을 그냥 언제쯤 사야 되느냐 이걸 했었을 때는 변실세 삼성전자 얘기를 했었지만 예. 그래서 결국 저희는 생각해요. 결국은 보면은 좀 희망을 하나 건다면은 저희가 이제 내년에 4.6이라는 것이 제일 높은 거잖아요. 지금 현재 점도표 항상 바뀔 수가 네, 있어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내년까지 금리를 안 올리겠다고 얘기를 했지만은 금리를 안 내리겠다고 했지만은 내릴 수도 있죠. 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2024년은 3.9인가 뭐 제가 봤는데 그런 거 같은데 그걸 그 점도표가 그러면은 그 2023년보다 2024년에 내려간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네. 그러면은 언제는 내린다는 거죠. 내년 언제쯤. 근데 사람들이 생각했던 올 연말에 랠리가 올 수도 있다. 이거는 이제 왜냐하면 그때는 0.25라는 정상적인 거로 간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이거는 좀 딜레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굉장히 현금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는 시기가 지금 왔다. 그리고 여기에서 정말 잘 버텨야 된다. 이게 그 환율이 오르게 되면 수입 물가도 오르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환율을 잡고 싶어 할 텐데 지금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뭔가 뾰족한 좀 대책이 있을까요? 제가 지금 정부 당국자가 아니라서요. 이제 뭐 정부가 구두 개입도 하고 실제로 예. 시장에 개입도 하고 그거는 뭐 정부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그 동안에 이제 얘기하는 것은 우리나라 대외 신인도가 높다. 네네. 자, 그래서 사실은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나 이런 걸 보면은 그 나라의 어떤 뭐 문제되는 거 이런 게 있는데 지금 현상 자체는 뭐 그냥 킹 달러다. 네네네. 그것 때문에 킹 벌어지는 거고 사실 우리 이제 쭉 그 환율에 대해서 올라있는 나래비를 세우면 우리나라가 좀 나쁘기 최근에 와서 나빠진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게 유로하고 비교해서 굉장히 나쁜가?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게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방어도 하고 뭐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이제 뱅크 오브 재팬 BOJ에도 들어갔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제 이걸 보면은 이제 저희가 그 동안에 글로벌 금융 안정망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시해서요. 그래서 이제 외환 보유액도 이제 충분히 쌓았는데 지금 좀 줄어들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IMF 커트 이런 부분, 그다음에 치앙마이 이니시어티브,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건 치앙마이 이니시어티브는 한중일하고 아산하고 하는 다자간 뭐 통화 사업 이런 비슷한 거고요. 우리가 그 작년 말에 그 한미 통화 사업이 끝나가지고 지금 7개 국가하고 통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 사업 체결하는 게 있고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 통장 개념이잖아요. 근데 이제 한미 통화 사업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많이들 얘기를 하고 뭐 전문가도 이거 맺어야 되느냐 이런 거 얘기하지만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좀 그거를 그렇게 물론 맺어야 된다는 거면 좋죠. 그리고 미국이 야 우리 우방국이야. 그래서 정말 한국 도와줄 거야. 이렇게 나오면 좋은데 이게 뭔가 하면은 이제 목적 자체가 통화 안정하고 경제 교류 활성화거든요. 원래 이 주요 대명제가. 그러면은 이게 한국만 유독 그 금융시장 안정하고 경제 교류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할 조건이 되느냐는 거죠. 다른 나라들도 다 있잖아요. 형평성 문제가 있다. 형평성 왜 한국만이냐. 저번에도 17개 신흥국인가를 해주면서 그 문재인 정부 때 해준 거거든요. 그리고 나라가 이제 만료되니까 그냥 끝난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뭐 선진국 몇 개 하고 5개인가 여기 한 거밖에 없어요. 딱 정해져 있고 아주 예외적인 거로 하는데 지금은 예외적인 순간으로 바라볼 수 있느냐. 이건 굉장히 해이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결국은 뭔가 하면은 사실 이게 금리 인상의 그
뒷배경에서 보면은 지금 전쟁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에너지 싸움도 네네. 있잖아요. 에너지에 대해서 사실 이게 금리를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금리를 올리고 내피 생활을 하자 계속 주장하는 것은 러시아 잘 되는 걸 우리가 안 보여주겠다. 우리가 금리를 자꾸 올리고 경제 호황인 것처럼 돼서 막 러시아 막 에너지 전용가스 막 기름 써놓으면 팔아가지고. 기름값 올라가고 오페 이거 못 봐주는 거잖아요. 자, 우리 이렇게까지 해가지고라도 쟤들이 그렇게 가면 안 돼. 이런 뉘앙스를 사실은 언연중에 뒤에 있는 거거든요. 뒷배경에는요. 네. 꼭 그 뭐 인플레이션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패권 전쟁적인 측면도 분명히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와중에 계속 IRA법도 나오고 네네. 이런 것들 반도체 그다음에 리파워 유럽 뭐 굉장히 이제 또 뭐 로우 머티리얼즈 액트 유럽에서 나오는 법들도 많잖아요. 그냥 이런 것들에서는 이제 우리가 준비하는 다음 세대 우리가 준비하는데 나는 러시아하고 중동 국가애들 뭐 중동은 지금 뭐 엄청난 그건 아니지만 네네. 그렇지만은 러시아가 중국이나 이거 못 봐주겠다 이런 것들이 뒤에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더 어려운 싸움이 되고 있지 않나. 대외 정세에 영향 많이 미치고 있다. 네. 이런 말씀이신 네,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우려되는 게 우리나라 한국은행 금통위가 다음 달 12일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FOMC에서 금통위까지 3주가 3주죠. 있는데 이 사이가 굉장히 우려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환율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이제 킹 달러는 미국이 그거를 좀 추구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내수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미국의 그 소비는 30% 예. 70%예요. 예. 70%가 소비고. 근데 일본도 의외로 그 대부분 수출이 예. 차지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낮아요. 생각보다 작아요. 뭐 이렇게 뭐 내수로 먹고 살 수 있는 내수로 먹고 나라니까. 살 수 있는 나라고 이제 중국이 굉장히 높았다가 한 25% 정도 되고 저희가 되게 높은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외에는 수출하는 네, 나라죠. 독일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지금 이제 어떤 얘기들을 사람들이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제 달러가 강세니까 다른 나라들 가서 좋은 물건들 많이 살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 이제 많이 좀 하더라고요. 증권회사 직원들이. 예.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은 있지만 그 가격이라는 게 이게 끝도 없이 오를 것 같지는 아파트도 그렇잖아요. 그럼 연끌하는 사람들 지금 굉장히 또 어렵잖아요. 근데 환율도 이게 어느 시간에 가면은 변곡점이 오는 거고 예. 지금 그 달러 때문에 올라가는 것 때문에 유럽도 그렇게 경제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올리는 거는 러시아라는 나라를 잘 되게 하고 싶지 않고 지금 이미 마크롱이나 네네. 이런 프랑스 사람들은 대통령. 내피 바라고 지금 국민들한테 호소하고 네네. 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다 지금 추경호 부총리도 어려운 시간이 다 굉장히 이 힘드는 시간을 잘 견뎌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런 어떤 지금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부분을 배제할 수는 없죠. 저희가 사실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부분 때문에 트럼프 정부 때부터 무역 전쟁이 일어났던 네네. 거고 예. 지금 기술 패권 전쟁도 마찬가지인 거고 예. 지금 글로벌 금융 안전망도 공급망도 마찬가지인 거고 금융이 아니고요 그냥 글로벌 공급망. 공급망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고 이런 상황인데 이제 그 넥스트 스텝을 꾸려 나가는 건 좋은데 미국만 이런 식으로 하고 미국이 이렇게 높은 임금 체제하고 이런 거에서 제조업을 아무리 지금 4차 산업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제조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IRA도 하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과연 미국이 유지할 수 있을 건가 당장 지금 여건에서 예. 굉장히
세계화의 어떤 그 장점도 많았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은 미국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느슨해질 수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상황 국제정치 정세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고 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해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아메리카 퍼스트나 한 개 가지고 딱 그냥 분리해서 보는 것은 약간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러시아에서는 이제 푸틴 대통령이 지난주 금요일에는 이제 예비군까지 동원하겠다 이러면서 상당히 상황이 꼬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지금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았습니다. 1분 반 정도. 네. 이 투자자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대체 이 환율 시장, 외환 시장과 금융 투자 시장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까요? 환율 시장에 대해서는 올해는 가기는 뭐 얼마 정도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에서 환율이 1,500원을 넘고 막 이러는 것들은 저 생각에서는 좀 생각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예. 다시 질문을 좀 바꿔서 네. 지금이라도 살까요? 달러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는 저번에 1,300원 대해서 물었잖아요. 저는 사라고 굳이 뭐 주식 같은 경우에도 끝물에서 뭐 사는 것도 있잖아요. 네. 물론 이제 끝물이 언제가 끝물일지 모르지만 저는 항상 주식 경우에도 이게 꼭대기 사고 어깨에서 팔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저는 저 같으면은 지금 상태에서는 저번에 1,300원 대해서 여쭤봐서 그렇게 했고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주식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뭐 좋은 살기에도 있을 수 있다. 뭐 지금 뭐 어려울 수 있고 그 시간이 좀 딜레이 됐지만은 살 수 있을 때가 있다. 그거는 0.25%로 가는 시기쯤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가 되는 시점 그 사이 어딘가에서 사는 것이 0.25 정도로 예상이 되는 시점에서 기준금리 올라가는 것이요. 그때쯤에서 사도 선별적으로 물론 종목들이 모두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 때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네. 자, 오늘 조원경 교수님과 함께 미국 금리 인상과 영향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유니스트 조원경 교수의 이슈피디아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